안녕하십니까. 정영태 교수입니다. 오늘은 괴롭힘 현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괴롭힘이라는 것은 상습적으로 약자를 괴롭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 사람들이 하는 행위인데 영어에서 이제 불링이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에 이러한 어떤 괴롭힘 현상이 나타난 것은 1990년대부터였는데요. 그 이전에 한국에 상륙하기 전에 이러한 현상은 일본에서 이지메라는 형태로 널리 찾아볼 수 있는 행위였습니다. 이것이 이제 90년대에 우리 한국 사회도 이제 나타나게 된 것이지요. 최근에 와서는 이제 특히 이제 우리 사회에 뭐 가장 약자라고 할 수 있는 다문화 가정 자녀 학생들이 괴롭힘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느 한 다문화 가정 자녀 학생의 18세 다문화 소녀가 쓴 이 수기에 의하면, 일기에 의하면 이렇게 적혀 있네요. 학교에 가면 나에게만 적용되는 벌이 있다. 수업 시간에 졸거나 질문에 대답을 제대로 못하면 받는 벌이다. 교사가 아니라 같은 반 친구들이 나에게 내리는 벌이다. 그들은 오전 11시 50분 점심시간이나 오후 2시 40분 청소시간에 나를 다목적실로 데려간다. 거기서 옷을 벗기고 때리기도 한다. 싫다고 저항을 해봤지만 이명을 상대하기엔 역부족이었다. 어떤 날은 매직으로 몸에 낙서도 했다. 옷도 숨겼다. 그런 날은 옷을 찾느라 수업에 늦게 들어가기 때문에 선생님에게 눈총을 받았다. 다목적실에 머무는 시간은 너무나 괴롭고 수치스러웠다. 학교 후에도 괴롭힘은 계속됐다. 밥을 먹으면 돈은 항상 내가 냈다. 그 돈을 마련하려고 피자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도 했다. 이렇게 사느니 내가 없어지면 다 괜찮아지겠지 라는 생각이 들어 극단적인 마음을 먹은 적도 여러 번 있다. 자, 이게 이제 전형적인 괴롭힘 현상인데요. 사실 뭐 다문화 가정 자녀 학생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이라든지 또는 뭐 성격이 아주 사회적이지 못해서 따로 이제 겉도는 학생들이 이제 대상이 돼서 이런 괴롭힘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사에 의하면은 이렇네요. 다문화 가정 자녀 학생 약 35%, 일반 학생이 약 31% 정도가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라고 했고요. 왕따, 집단 왕따죠. 를 경험한 학생은 다문화 가정 학생이 18%, 일반 학생이 11% 정도 나옵니다. 사실 이런 괴롭힘 현상이 한때는 뭐 학생들에게, 어린 학생들에게만 있는 거라 생각했는데 최근 조사에 의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7년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세 이상 성인들을 대상으로 1,500명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약 74% 정도가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라고 이제 답을 했네요. 비슷한 시기에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더라도 60%, 63%, 66% 정도가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괴롭힘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꼭 어린 학생들만이 아니고 성인들에게도 널리 퍼져 있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괴롭힘이란 무엇인지 간단하게 그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영어에서는 불링이라고 해놨고요. 그 뜻은 이제 약자를 괴롭히는 것, 아니면 따돌리는 것, 이런 것을 의미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말 사전에 의하면 이렇게 나와 있네요. 어느 개인이 소속한 집단 내의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또래에게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소외당하거나 배척당하고 부정적 명칭이 부과되고 구성원으로서 역할 수행에 제약을 받는 등 신체적 또는 심리적인 해를 입히는 일련의 언어적, 신체적 공격 행동을 괴롭힘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놨습니다. 유사한 용어로 순수 우리말에 해당되는 따돌림도 이제 이런 괴롭힘이라는 의미를 갖게 되고요. 왕따의 경우는 왕자가 이제 많이 크다 뭐 이런 의미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집단의 의미를 가져서 집단 따돌림을 왕따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쭉 종합해 봤을 때 괴롭힘이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관계적으로 우위에 있는 개인이나 집단이 자기보다 약한 입장에 있는 사람을 육체적, 정신적으로, 지속적으로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것을 괴롭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물리적이라는 것은 이제 힘이겠죠. 육체적인 힘, 완력을 얘기할 것이고, 정신적이라는 것은 어떤 의지라 할까 뭐 이런 면, 정신적인 강함 이런 걸 얘기할 테고요. 관계적 우위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인기가 있다든지 명성이 있다든지 권력이 있다든지 뭐 이런 사람들을 이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힘이 세거나 아니면 정신력이 강한 친구, 의지력이 강한 친구, 아니면 이제 뭐 다른 구성원들한테 인기가 좋아서 있는 이렇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약자 있는 사람을 괴롭히는 거, 그것도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지속적으로 이제 괴롭히는 걸 괴롭힘형이 왕따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괴롭힘에는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일단 개인이 이제 하느냐 아니면 집단이 이제 가해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개인 괴롭힘, 집단 괴롭힘. 그냥은 이제 개인인 경우 그냥 괴롭힘 그러면 될 거고요. 집단일 경우에는 집단 따돌림 또는 왕따라고 하는 것이 해당되겠습니다. 그걸 다시 이제 개인이나 집단의 뭐 경우에 다 해당되는 어떤 측면을 이제 상대방을 괴롭히느냐 하는 걸 기준으로 봤을 때 물리적인 괴롭힘, 언어적인 괴롭힘, 관계적인 괴롭힘, 사이버 괴롭힘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물리적인 괴롭힘이라는 것은 이제 육체적으로 아니면 금전적인 거 이런 걸 뜯어간다든지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고요. 언어적이라는 것은 이제 놀리거나 비하하거나 경멸하거나 이런 것들을 얘기할 것입니다. 관계적 괴롭힘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도록 무시당하도록 이렇게 상대방의 어떤 악소문, 루머 같은 걸 퍼뜨리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요. 사이버는 아시다시피 이제 인터넷상이나 이런 데서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괴롭힘 현상은 어린 학생들만이에서만 찾아지는 것이 아니라 성인들에서 찾아지기 때문에 마침내 이제 노동법에서도 이것을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달 고용노동부에서 이제 매뉴얼을 내놨는데요.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매뉴얼이라고 해서 직장 내 괴롭힘의 종류를 밝혀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위가 실제로 일어나게 되면 직장 내 괴롭힘 개념 요건에 맞는지 판단해서 처벌을 할 수 있게 한 것이죠. 그 예를 들자면 이런 게 있습니다. 업무와 관련해서는 이제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거,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 승진, 보상, 일상적 대우 면에서 차별하는 거, 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특정 근로자에 대해서만 근로계획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하는 것, 근로계획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허드렛 일만 시키거나 일감을 주지 않는 것,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시키는 것,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나 병가, 각종 복지 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 행사하는 것,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특정 근로자의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만을 지나치게 감시하는 것, 사적 심부름 등 개인적인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 반복적으로 지시하는 것, 정당한 이유 없이 부서 이동시키거나 퇴사를 강요하는 것, 업무에 필요한 주요 비품을 주지 않거나 인터넷 네트워크 접속을 차단하는 것, 이런 것들이 업무와 관련되는 괴롭힘 행위가 될 것이고요.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괴롭힘이 있습니다.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리는 것,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하는 것,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하는 것, 다른 사람들 보는 앞에서 아니면 온라인상에서 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 것, 의사와 상관없이 엄주, 흡연, 회식 참여를 강요하는 것, 집단 따돌림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 직장 내 괴롭힘의 로 규정이 돼서 어길 경우 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괴롭힘 현상의 원인과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원인을 보면 기본적으로 괴롭힘 행위라고 하는 것은 3자가 이제 관계되어 있습니다. 가해자가 있고 그 다음에 구경꾼이 있고 피해자가 있는 것이죠. 가해자, 피해자, 구경꾼 이렇게 있습니다. 물론 가해자 속에는 공모자까지 포함이 되고요. 그래서 각각의 원인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따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해자와 공모자의 경우에는 시기심이나 분함, 질투심,
거만하거나 나르시시스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 수치심이나 불안감이 있는 사람, 어릴 적 비학대 경험이 있어서 과다하게 부풀어졌지만 깨지기 쉬운 자아를 가진 사람, 그 다음 우울함,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 등등 이런 여러 가지 성향들이 종합되면 가해자가 될 가능성 또는 공모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성인의 경우에는 권위주의 성향도 강하고 지배욕이 강한 사람일수록 괴롭힘의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구경권의 경우에는 가해자가 구경권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위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때문에 구경권들이 초기 단계에 집단화하거나 지지자들을 규합하여 개입하지 않으면 집단 문화로 고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원인 제공을 한다고 할 수 있겠죠. 피해자의 경우에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약한 사람, 그리고 신체적인 특성이 두드러지는 사람, 예를 들어서 이제 뚱뚱하다든지 장애가 있다든지 피부색이 이제 다르다든지 이러면 이제 폭력 대상 가해자의 따돌림, 괴롭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개인적인 성격을 보면 대체로 이제 부정적인 생각이 좀 비관적인 생각이 많이 젖어 있고 대인관계 기술이 낮아서 자기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서 놀림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죠.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도 놀림감이 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런 그 원인으로 해서 발생하는 이제 괴롭힘은 특히 이제 피해자의 경우에는 외로움이라든지 우울함이라든지 무기력, 불안감, 낮은 자아 존중감을 이제 초래하게 되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비정상적인 식습관, 많이 먹다든지 못 먹는다든지 또는 이제 두통, 복통 이런 질병에도 잘 걸리고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어린이의 경우에는 사회 적응하기 힘들어하고 학업 성적도 지부진하게 되고 공부에 이제 흥미를 잃게 됩니다. 그런데 가끔씩은 이렇게 이제 괴롭힘 피해자가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보면 또 괴롭히는 그런 피해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사회에 어린 학생은 물론이고 성인들에게도 널리 퍼져 있는 괴롭힘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해자의 경우에는 자신의 괴롭힘 행위가 범죄 행위로 법적 처벌의 대상임을 분명히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스스로 자신이 한 행동을 잘 모른다고 생각하면 주변 사람에게 자신의 행동이 어떤지 피해자에게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물어봐서 더욱더 조심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피해자의 경우 특히 이제 중요한데요. 계속하지 않도록 그런 괴롭힘 행위를 가해자가 계속하지 않도록 상급자나 경찰 당국 또는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야 됩니다. 창피해서 아니면 혼자 참다 보면 언젠가 멈추겠지 하고 놔두면 오히려 자신의 건강에도 나쁘고 가해자가 멈추질 않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이 문제는 괴롭힘이라는 것은 가해자가 반성할 문제지 자기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가 문제돼서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가해자에게 말대꾸하는 방식을 이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괜히 겁먹거나 주눅든 모습으로 대하지 말고 보통 친구들처럼 자연스럽게 또는 당당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주치면 인사를 하고 의례적인 인사만 하고 가능하면 눈도 마주치지 말고 그 사이를 피하는 게 낫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들 앞에 이제 주눅이 들고 그러면 오히려 이제 더욱더 괴롭힘 행위를 자극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가해자에게 이제 괴롭힘이라는 표현을 쓰지 말고, 이제 만약에 항의를 하게 될 경우에 그런 표현을 쓰지 말고, 근거도 없이 다른 사람 앞에서 나를 비난하거나 욕하지 말아 달라고 이제 요구를 하라는 것이죠. 직장 따돌림일 경우에서는 혼자 감당하기 힘드니까, 자신을 지지하는 또는 이해하는 동료들과 함께 이제 대처를 하되, 혼자 있을 경우 그들이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하든, 남들이 무슨 얘기를 하든 무시하고 지나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자신이 못나서 괴롭힘 당한다는 생각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낮게 보면 볼수록 자꾸 이제 당하게 되는 것을 스스로 정당화하는 합리화하는 그런 경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괴롭히는 건 그들이 문제인 것이지 자신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항상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가해자의 동료이든
아니면 피해자의 동료이든 동료들의 경우에도 할 일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괴롭힘 당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할 것이고 가능하면 피해자를 이해하고 도와줘야 할 것입니다. 자기가 보는 앞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구경만 해서는 안 됩니다. 구경하는 것은 가해자에게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당하게 잘못을 지적하고 만약에 직접 대응하기 힘든다면 아예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가담하고 싶지도 않고 구경하고 싶지도 않고 그러니 내가 피하든지 피해자를 데리고 가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만약에 가해자에게 장점이 있다면 칭찬을 하면서 정중하게 그렇게 사람이 좋은데 왜 그러냐 멈춰라 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상습적으로 약자를 괴롭히는 사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살펴봤듯이 가해자는 멧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생각보다도 많습니다. 어린 학생만이 아니라 성인들 중에도 3분의 2 정도, 최소한 3분의 2 정도가 한 번은 당했다고 하니 이 문제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대응을 하는 것이 피해자는 물론이고 구경꾼, 방관자들도 일반인들도 자신의 역할이 있는 만큼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